핵심 특강이네요. 이제 빠르고 깊이 있게 핵심만. 이게 가능한가요 이게? 하여튼 그렇게 한대요. 이렇게. 근데 이제 뭐 시험이 몇 시간 남았어요. 이제 몇 시간. 이게 뭐 이런 상황에서 뭐 이제는 아둥바둥 할 거 없다고 그랬어요. 지금 아둥바둥 한다고 해서 뭐 되는 것도 없고 좀 편하게 맘먹고 가세요. 이미 시험은 거의 결정은 난 거예요. 이미 벌써 한 달 전쯤에 어느 정도 결정은 난 거고, 다만 시험장을 확인하러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아둥바둥 하고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부터는 마무리 정리만 잘하고 가겠다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렇게 다만 이제 오늘 마무리는 그래도 혹시나 최신 판례나 암기사항 같은 경우, 올해는 이번 2차 시험은 올해 1차 시험 같은 경우는 뭐 개나 소나 100점 시험이어서 무난하게 내는 경우가 강했고, 그래서 최신 판례도 별로 많지 않았는데, 저번 시험 같은 경우는 거의 최신 판례가 10몇 개가 나와가지고, 그때는 거의 뭐 아무리 공부 많이 해서 최신 판례 안 보고 들어갔으면 확 망하게 뭐 나온 적도 있었고 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제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아는 판례는 다 정리는 여러분이 다 하셨을 거고, 혹시나 싶어가지고 최근 나왔던 판례 몇 개 정도만 정리하고, 혹시나 조문 같은 거 좀 한번 확인만 다시 한번 하는 식으로 마무리 정리를 좀 하는 시간이에요. 근데 양이 얇죠. 옛날에 수업 들으셨던 분들 보면 그때는 꽤 두꺼웠는데 상당히 얇은데 양을 많이 줄였어요. 저번 같은 경우는 막 판례만 하는데 5시간, 6시간 막 걸리고 막 너무 정신없고 막. 근데 솔직히 거기는 판례들 이미 다 이런 머릿속에 있고 아는 건데 구태 여기서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확 줄여가지고 2016, 17, 18년 요 3년 것만 했어요. 그 이전 거는 뭐 어차피 여러분 공부하면서 워낙 많이 공부를 하셨을 거니까 그 정도만 마무리 정리를 하려고 양을 확 줄였어요. 그래서 빠르게 핵심만 이렇게 하고 마무리 짓죠. 이제 자, 먼저 1번 문제, 1번 판례, 1페이지 1번 판례. 요거는 그래도 받으셔야 돼요. 요거는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여기저기 꽤 모의고사에는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조형법정주의 법률주에서 상당히 괜찮은 의미의 판례니까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법률의 시행령은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는 법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 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 보충하거나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 없어요. 특히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처벌의 대상을 확장하는 거, 이거 조형법정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예요. 근데 의료법은 각종 병원에서 응급 환자와 입원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라고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당직 의료인을 두기만 하면 돼요. 1명을 두든 10명을 두든 또 의사를 두든 간호사를 두든 상관없어요. 법에는 뭐든 상관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죽어놓은 거. 근데 이렇게 당직 의료인을 둬야 된다 이렇게만 법이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 각종 병원에서 둬야 되는 의료인의 수나 자격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요. 하위 법령의 위임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도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이제 뭐 200명까지는 의사 1명, 간호사 2명, 그리고 200명 늘어날 때마다 계속 추가로 두도록 하고, 이걸 안 하면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따라서 죽어놓은 거. 이 41조가 환자의 진료에 필요한 당직을 둬야 된다 이렇게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 의료의 수와 자격 배치 기준을 따로 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의료법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하거나 확장한 거예요. 요거는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서 무효죠. 이제 그래서 요거는 조형법조에서 꽤 의미 있는 판례고 전업비치 판결이니까 봐두시고요. 2번 참고만 하세요. 혹시나. 그러니까 영업의 위생, 죽어놓은 것만 볼게요. 영업의 위생관리나 질서유지, 국민의 보건위생 증진, 이거 너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매우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래서 준수해야 될 사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이거 조형법조 위반된다는 취지니까 참고만 하세요. 3번도 역시 참고만 하시되, 이것도 법률주의에서는 좀 의미가 있죠. 자, 두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진한 글씨로 중소기업 중앙회 임원 선거가 관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게, 호별 방문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어요. 근데 농협 정관은 국회가 아니라 농협 임원들이 만들어요. 따라서 주거하는 거. 형사처벌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헌법의 위임법 형식으로 예정하고 있지도 않은 특수법인 정관, 농협 정관에게 위임하는 거. 이거는 정관 작성권자에게, 그 농협 임원들에게 처벌 규정의 내용을 신설할 권한을 준 거와 다름없어요. 이거 조형법조에 위반된다는 취지. 그다음에 4번은 그래도 여기저기서 상당히 논의는 많이 했는데 아직 시험은 안 내고 있죠. 뭐 다 아시는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 노출 규정에 대해서 최근에 드디어 위헌 판결이 나왔어요. 그동안의 학자들은 이거는 도덕이나 이런 걸로 해결할 문제지 구태의 형벌로 개입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냐, 보충성 원칙 위반된다 해서 삭제하자는 논의가 많았는데 드디어 이번에 위헌 판결을 받았죠. 하고 다음 페이지에
알몸을 지나치게 내어놓는, 이게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고, 가려야 할 곳, 이것도 어딘지를 알 수 없고, 또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은 사람마다 다르게 평가될 수밖에 없어요. 결론, 이거 명확성 원칙이 위반된다 해서 드디어 우리나라의 경범죄처벌법의 과다노출 규정이 이제 삭제됐습니다. 많이 보셨던 거. 그 다음에 5번 역시 참고만 하세요. 공중위생 또는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근로자 파견을 한 자라는 조문에 공중도덕상 유해한 업무, 도대체 뭔지를 알 수 없어요. 명확성 원칙 위반된다. 참고만 하시고요. 6번은 좀 이따 볼게요. 저 뒤에 가서 한꺼번에 볼 거니까 넘어가시고. 7번 이거는 드디어 올해 딴 시험에 냈죠. 뭐 그동안 나올 거라고 많이 했는데 안 나왔다가 올해 드디어 딴 시험에 나왔어요. 자, 처음부터 보시면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주어놓은 거, 통신 매체를 이용하지 않은 채요. 않은 채 자기가 직접 상대방에게 말글, 물건을 도달케 하는까지를 포함해서 이 규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법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것으로 역시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죄형법조 위반돼요. 그래서 해설 보시면 갑이 성적 수침을 일으키는 내용의 편지를 제가 직접 의뢰 주거지에 메모지형체로 끼워놨어요. 그래서 의뢰에게 도달케 했다 하더라도 이 행위가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편지를 의뢰에게 도달케 한 거라고 볼 수 없어요. 성폭력특별법 13조로 처벌할 수 없다. 드디어 올해 시험에 나온 거니까 이건 받으시고요. 8번 참고 정도 하시되 요 감청 판례는 지금 15년도에도 이 판례가 나왔고 16년도에 나왔고 올해도 이 판례와 똑같은 판례가 또 나왔어요. 이게 감청은 자주 나오는데 판례가 시험에는 나온 적은 없고 근데 판례가 계속 매년 똑같은 판례가 나오고 있는데 전기통신의 감청이란 말 그대로 전기통신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실시간으로 전기통신의 내용을 체록하는 거와 통신의 송수인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해서 남아있는 기록이나 내용을 열어보는 거, 감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요. 이게. 그래서 옛날에 시끄러웠던 게 그거잖아요. 카카오톡에 옛날에 그 뭐 테러 방지법인가 만들 때 그 카카오톡에서 그 카카오톡 기록들을 국정원에서 요구하면 주겠다 했다가 시끄러웠던 게 이것 때문인데, 여러분 원래 국정원 같은 경우도 필요하면 감청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감청할 수 있잖아요. 다만 그 감청영장은 언제만 통신이 행해지고 있을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주일 전에 카카오톡으로 무슨 대화를 나눈 거, 이거는 감청영장으로는 볼 수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감청이 아니라서, 그러다 보니까 카톡에다가 이미 제출을 요구하겠다 뭐 해가지고 그때 좀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어쨌든 그런 취지로 한번 보시고요. 9번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랍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하는 법률 7조에 따르면 위험 물건 휴대란 범행 현장에서 범행에 사용할 의사를 위험 물건을 몸 또는 몸 가까이에 소지하는 거예요. 또 정당한 이유 없이 그 폭력행위 등 처벌법이에요. 폭처법이에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예요.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흉기를 휴대하고 있었다면 다른 구체적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래도 휴대행위 자체로 폭처법 위반죄가 돼요. 이거 우범자라는 죄에 해당해요. 근데 문제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 물건을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무조건 폭처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단정할 수 없고, 이거의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다는 판례입니다. 참고 정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10번은 뭐 여러분 작년에 시험 나왔던 판례니까 땅콩냥 판례죠. 다만 위에 4줄 5줄도 이론상으로 좀 괜찮은 질문이에요. 자, 법률을 해석할 때 입법 취지와 목적, 뭐 연역, 그다음에 법질서 전체와 조화, 다른 것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그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 방법을 사용할 수는 있어요. 다만 문헌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을 구성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원칙적으로 이런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추해석 금지할 때 항상 설명드리는 거, 법학 해석의 기준은 뭐죠? 물리 해석, 문자 그대로 국문학적으로 해석하는 거, 이게 원칙이에요. 단 이게 안 될 때만 예외적으로 논리를 가미하는 논리 해석을 하는 것이지 무조건 논리 해석을 무한정으로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원칙도 사전적 의미, 사전에 써있는 의미, 요거를 따라야 돼요. 근데 항로란 그 다음 줄에 적어놓은 거, 지상의 항공기가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말 그대로 하늘길이에요. 비행기가 떠가지고 날아가는 길, 이걸 말하는 것이지, 그냥 지상의 항공기가 운행할 때, 이동할 때 운항 중이 된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 단위는 지상의 활주로 여기까지를 항로로 해석하는 거, 문헌의 가능의 의미를 벗어난다 해서 그 조현아 씨에 대해서 요거는 무죄 판결한 사안이죠. 이건 이미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11번 참고만 하세요.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의 이력이나 판매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자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말 그대로 허위란 것은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기재하는 거, 이걸 말하는 거기 때문에 죽어놓은 거, 여기서 말하는 허위 제공의 의미를 단순 누락, 까먹고 깜빡 안 쓴 거, 요거까지도 포함시켜서 해석하는 거, 죄형법 중에 어긋난다는 판례입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2번은 얼마 전에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판례네요. 자, 외국환거래법 30조가 규정하는 몰수의 대상은 범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의 지급수단을 뜻하고, 이는 범인이 외국환거래법에 정하는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외국환이 있을 때 이를 몰수하거나 추징한다는 취지예요. 따라서 여기 시험에 나왔었죠. 여기서 말한 취득이란 해당 범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 요때만을 말한다고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나왔었죠. 근데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요, 갑 법인의 그 사무총장 겸 이사가 있었어요. 참고로 대표이사는 아니에요. 여러분, 대표이사는 회사와 동일시할 수 있는 자죠. 아까 우리가 공부한 판례 중에 대표이사가 어떤 알선 행위를 통해 가지고 돈을 수수료를 회사 명의 계좌로 받았어요. 그렇다면 대표이사가 지가 받은 거랑 똑같이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건 동일시할 수 있는 자니까. 또 이 대표이사가 소비한 금액이 없어도 대표이사에게 돈을 몰수진할 수 있다는 판례 있었죠. 그러나 대표이사와 달리 그냥 이사예요. 평범한 많은 이사 중에 한 명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법인이 을이란 법인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한 거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이 법인이 수수료를 받았어요. 이때 수수료를 얘한테 몰수할 수 있느냐요? 안 된다요. 안 된다. 왜? 이 법인이 을과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거래한 그 대금은 회사가 받았어요. 그럼 회사에 기속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아닌 얘 이사는 동일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한테? 회사한테 뺏어야지 얘한테 뺏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줄거는 거 보시면, 취득이란 당의 범죄로 인하여 결과적으로 이를 취득한 때, 얘가 이 범죄로 이걸 취득해야 돼요. 근데 얘가 취득한 게 아니잖아요. 회사가 취득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건 제한해서 해석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는 몰수 취득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 어쨌든 작년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거고요. 13번 참고 정도로 하시되, 이거 좀 희한한 판례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점, 이게 복제, 배포, 저작권법에 복제점 배포라고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점은 뭐로 쓰죠? 오어로 쓰죠. 오어로. 근데 판례가 오어가 아니라 and란 뜻이다라는 뜻으로 판시한 판례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다? 복제점 배포란 말은 복제해서 and 배포까지 해야 죄가 된다요. 근데 어떤 회사가 다른 저작물을 복제를 했어요. 하고 대량으로 배포하려고 복제까지 하다가 잡혔어요. 배포는 못하고 잡혔어요. 판례 처벌할 수 없다요. 왜냐면 이 조문이 복제점 배포한 자라고 돼 있다. 그 말은, 점은 and란 뜻이니까 복제해서 배포까지 해야 이 죄가 된다. 근데 복제만 했지 배포를 못했다면 이거는 요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좀 희한한 판례인데요. 자, 가운데 점은 단어 사이에 사용될 때 일반적으로 와 또는 과, 즉 and의 의미를 가지는 문장보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복제점 배포는 문헌상 복제하여 and 배포하는 행위, 요걸 해석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을 복제하여 배포하는 행위가 있어야만 저작물의 발행이라 볼 수 있고, 그냥 저작물을 복제한 것 맞고는 발행이라 볼 수 없다. 좀 특이한 판례니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14번은 그냥 똑같은 판례예요. 여러분들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에서 카메라 등 이용 촬영자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신체 자체, 따라서 신체 자체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시험 많이 나왔던 모니터 이미지 화면을 찍은 거, 이거 신체가 아니기 때문에 죄가 안 된다는 판례인데, 똑같은 취지의 판례가 또 나왔어요. 그게 어떤 애들이 남자들한테 예쁜 여자 얼굴을 해가지고 이제 채팅을 하자 하면서 음란한 얘기를 하다가 서로 자유행위하는 모습을 서로 보여주자 이렇게 한 거예요. 하고 이 남자가 속아서 이제 자유행위를 막 하니까 그거를 촬영해가지고 협박 전화를 했던 사안이에요. 근데 판례가 죽어놓은 거,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 이것도 성폭력 특별법에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거, 요거는 죄형법 원칙상 허용될 수 없어요. 따라서
그 영상을 휴대전화 화면 캡처해서 이를 저장한 거 성폭력특별법의 카메라 이용 촬영죄에 촬영에 해당하지 않아요. 게다가 성폭력특별법의 촬영물은 다른 사람을 촬영 대상자로 하여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요것만을 말하는 게 명백하기 때문에 자의로 스스로 자기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 또 하나가 뭐였냐면 얘가 그걸 찍어서 또 보내줬어요. 서로 보내주자 해가지고 자기 걸 자기가 찍어가지고 보내줬는데 이건 자기가 스스로 찍은 거고 타인의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서 역시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참고 마시고 15번 요건 좀 괜찮은 판례가 나왔어요. 이거는 좀 상당히 괜찮은 판례요. 이렇게 저기 누구냐 신해철 씨 판례요. 그 신해철 씨는 아시다시피 의료사고로 사망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것 때문에 이제 이분이 재판에 회부됐죠. 근데 이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신해철 씨의 의료 기록을 소상하게 공개했어요. 근데 원래 법에 따르면 의사는 환자의 의료 기록을 지나치게 공개하거나 이러면 처벌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 결백이나 의료사고 아닌 걸 주장하기 위해서 그 돌아가신 신해철 씨의 의료와 관련된 기록들을 너무 지나치게 공개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판례가 보시면 의료법 19조에서 누설을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의 비밀이란 비밀과 관련해서 적어놓은 거 의료인이 누설할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비밀에는 사망한 사람의 비밀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의료법 위반죄가 된다는 판례예요. 또 하나 논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 신해철 씨 사건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의사가 의료사고를 냈어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신해철 씨가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막 여러 가지 불쾌감을 표시하고 어쩌고 하면서 원래 병원에서 하루 이틀 더 치료를 하고 좀 뭘 좀 보자 했는데 이 신해철 씨가 막 짜증내면서 그냥 퇴원해버렸거든요. 단독으로 의사가 만류했는데도 신해철 씨가 그냥 퇴원을 해갖고 집에 가서 돌아가셨죠, 이제. 근데 판례가 인과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그 피고인의 의료행위가 사고가 의사 수술 이것이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이거나 유일한 원인일 필요는 없어요. 환자의 자기 자신의 여러 가지 문제점 이렇게 결합됐다 하더라도 그 자상 피해자 판례처럼 그래도 인과관계 있다요. 그래서 보시면 스스로 복막염에 대한 진단과 처치 지연 등의 과실로 피해자가 제때 필요한 조치를 받지 못했다면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 인정돼요. 비록 피해자가 그 신해철 씨가 피고인의 지시를 일부 따르지 않거나 퇴원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갖고는 인과관계가 단절된다 볼 수 없다 해서 인과관계 인정된다는 의미로서도 좀 의미 있는 판례니까 요거는 여러분 우리 시험에 한 4번인가 5번 나왔던 것 중에 또 그거 있었잖아요. 옛날 대구 지하철 참사에서 죽은 피해자 신원을 지나치게 소상히 공개했던 사안에서 여기서 말하는 타인의 비밀은 죽은 사람도 포함된다. 그게 한 4번인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거랑 유사한 판례도 하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6번째 판례는 이거는 최순실 그 재판과 관련된 사안이에요. 이번에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많은 증인들이 위증을 했었죠. 막 거짓말하고 이렇게 많이 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특별위원회 국회 특위에서 이제 청문을 했는데 문제는 그 위증한 사람들을 고소를 안 했었어요. 그때. 그리고 그냥 이제 특위가 끝났습니다. 근데 그 뒤에 막 여론이 상당히 안 좋아지고 하니까 그 당시에 특위위원들이 이제 그 위증한 사람들을 고소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판례 이거 처벌할 수 없다요. 왜냐면 판례 보시면 국회 증언감정법 15조 1항의 단서에 특별히 제적위원이었던 사람을 포함한다고 볼 만한 문헌을 사용하지 않고 단순히 제적위원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요 위증한 사람은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고발할 수 있단가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마지막 말 그대로 제적위원이란 말은 뭐죠? 지금 특위가 운영되고 있는 상황의 제적위원 이걸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죽어놓은 거 다시 밑으로 내려서 죽어놓은 거 보시면 특별위원회가 존속하지 않게 됐어요. 이미 특위가 끝났어요. 그렇다면 국회 증언감정법상의 1항의 본문에 따른 고발을 할 수 없게 되었다면 같은 항 단서에 따른 고발도 할 수 없다고 해석하는 게 타당해요. 결론. 특별위원회가 소멸했어요. 그럼에도 과거 특별위원회가 존속할 당시에 제적위원회였던 사람들이 연서로 고발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거. 요거는 소추요건인 고발의 주체와 시기에 대해서 범위를 행위의 자기가 불리하게 확대하는 거예요. 유치해석 금지 원칙에 위반되는 판례입니다. 또 좀 볼 필요는 있습니다.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은 워낙 중요한 판례죠. 이건 이미 시험에도 나왔고 이러면 다 아시는 판례. 어떤 애가 단순 강제추행죄를 저질렀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강제추행죄는 친고죄였어요.
근데 그 뒤에 상습범 가중처벌 규정이 신설됐어요. 상습 강제추행죄가 신설됐어요. 요거는 비친고죄였죠. 근데 얘가 이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된 이후에도 계속 추행을 한 거예요. 갖고 이제 이거 상습 강제추행죄는 포괄일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이제 이 상습 강제추행죄가 만들어진 이후부터 포괄일죄로 처벌할 거냐? 요거를 소급해서 그 전에 이게 만들어지기 이전에 요거까지도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요? 근데 판례 안 된다죠. 왜? 소급해검지 이거는 피고인에 불리한 규정이에요. 또 이거는 이후에 만들어진 강제추행죄에 대해서만 포괄일죄로 처벌해야 되고 그 이전의 행위까지는 소급해서는 안 돼요. 또 요거는 뭐다? 행위시법에 따라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소추권인 친고죄 요건도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안 했다면 요거는 처벌할 수 없다. 그런 취지죠. 그래서 포괄일죄에 대한 기존 처벌법규에 관하여 표현이나 형량과 관련된 개정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애초에 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를 구속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 삼는 거, 이거는 신설된 포괄일죄의 처벌과 시행되기 이전에 대해서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요. 이는 신설된 처벌법규가 상습범을 처벌하는 구속요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구속요건이 신설된 상습 강제추행죄가 시행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 강제추행죄로 처벌할 수는 없고 행위시법에 기초하여 단순 강제추행죄로만 처벌할 수 있을 뿐이고 소추권도 상습 강제추행죄의 요건, 즉 비친고죄가 아니라 강제추행죄, 친고죄 요건이 구비돼야 된다요. 넘어가시고 3번도 헌법재판소 판례 괜찮은 판례라고 했죠. 소급해금지 원칙. 그 최근에 그 대주그룹 회장 때문에 부랴부랴 신설된 조문 중에 하나가 노역장 유치의 하한을 정하는 거였죠. 원래 여러분 노역장 유치기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에서 정하도록 돼 있는데 몇 년을 할지는 판사의 재량이에요. 그래서 그 대주그룹 회장 같은 경우는 250억인데도 50일의 노역장 유치가 선고됐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법을 개정해가지고 뭐 5억 원 이상은 뭐 500일 뭐 50억 이상은 뭐 몇백일 뭐 50억 이상은 1000일 이상의 유치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법을 개정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 규정의 부칙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이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소제기 된 자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었어요, 부칙이. 근데 헌법재판소가 요거에 대해서 소급해금지 원칙이 위반된다는 판결을 내렸어요. 왜냐면 어떤 애가 법을 위반했어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런 강제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저질렀을 때만 해도 강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250억을 벌금을 선고해도 50일의 노역장 유치가 가능했던 거예요. 근데 요때쯤에 법이 개정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에게 이때 공소제기가 된 거예요. 그럼 이거를 근데 이 조문에 따르면 이 법 시행 이후에 최초로 공소된 자부터 적용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은 요 법이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불리한 거잖아요. 행시에는 250억이라도 50일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이 법에 따르면 무조건 1000일 이상을 받도록 불리하게 바뀐 거예요. 판례 이것도 소급해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판례죠. 근데 논점이 좀 괜찮은 게 많은데 자 판결 1번부터 보시면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하한을 정한 70조는 헌법 위반되지 않는다요. 다만 위 형법 70조 2항의 시행일 이후에 최초 공소제기된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부칙은 헌법에 위반된다요. 근데 위에도 괜찮은 내용이 있어요. 자, 형벌불소급 원칙에서 말한 처벌이란 단지 형법에 규정되어 있는 형식적 의미의 형벌 유형, 예를 들면 뭐 사형, 징역, 벌금 요거에 국한되지 않으며 범죄에 따른 제재의 내용이나 실제적 효과가 형벌적 성격이 강해서 신체 자유를 박탈하거나 이에 준할 정도의 신체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법적 안정성, 예측 가능성,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런 데도 형벌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어야 된다요. 근데 여러분 노역장 유치는 형벌이 아니죠. 원래 법이 예정하고 있는 사형, 징역 이런 벌금 이런 형벌이 아니에요. 근데 이것도 소급해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판은 참고만 하세요. 피고인 갑이 최고 이자율 30%를 초과하여 이자 받은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라는 이자제한법 8조가 시행되기 전에 A와 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그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제한 이자율을 초과해서 이자를 수령했다면 이거는 처벌할 수 있어요. 이건 소급해금지 원칙 위반되지 않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은 뭐 우리가 많이 했던 링크 판례죠. 인터넷 링크는
인터넷에서 링크하고자 하는 웹페이지나 웹사이트의 서버에 저장된 개개의 저작물의 위치 정보나 경로를 나타내는 것에 불과할 뿐이에요. 따라서 인터넷 이용자들이 링크를 클릭함으로써 링크된 웹페이지나 저작물에 연결된다 하더라도 링크 건 거 이것 맞고는 저작권법이 규정하는 복제나 전송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저작권법에 방조도 안 되고 그런 판례입니다. 또 그 다음 판례도 이런 어플리케이션, 핸드폰에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안 된다는 판례입니다. 다 같은 취지입니다. 다만 여러분 링크 판례는 두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저작권법과 관련된 링크 판례는 전부 무죄예요. 그 저작권의 대상이 되는 것과 링크 걸어놓은 건 전부 무죄고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도 전부 무죄. 그러나 야동을 볼 수 있게 하는 링크 이건 전부 유죄예요. 여러분 시험에 여러 번 나왔던 판례 중에 사이트 자체는 야한 사진 한 장도 없는데 야한 사진을 볼 수 있는 사이트로 링크 걸어놓은 거 이것도 음란물 공연 전시에 해당한다고 해석해도 유출석금 전칙 위반되지 않나 이건 많이 나왔었죠. 또 이번에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 야동을 볼 수 있는 사이트에 링크 걸어준 거 역시 이것도 음란물 전달에 해당한다는 판례가 있죠. 그래서 그 야동 같은 경우는 링크는 전부 유죄예요. 반면에 저작권법과 관련된 링크는 전부 무죄예요. 구분해서 좀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6번 참고만 하세요.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의료 광고, 금지하고 있는 의료 광고란 적어놓은 거 신문, 인터넷, 전기 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거 요것만이 의료 광고예요. 또 피고인이 미국 치주학회 정회원이 아니에요. 근데도 자기가 치주학회 정회원인 것처럼 경력이 포함된 유리액자 형태의 양력서를 자기가 운영하는 병원에 게시한 거 이것 맞고는 신문, 인터넷 신문, 전기간행물, 방송, 전기통신 등의 매체나 수단을 이용하여 널리 알리는 게 아니에요. 결론 이거 의료 광고라고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여러분 시험에 재작년인가 나왔던 판례 중에 이런 거 비슷한 판례가 하나 있었잖아요. 식품을 판매하면서 그 질병의 효능이 있다고 설명한 거 이거를 의료 광고라고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면 유출석금 전칙 위반된다. 그거랑 유사한 판례니까 받으시고요. 그 다음 7번은 되게 말이 복잡한 판례인데 여러분 우리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폭행치상죄의 형량이 어떻게 되죠? 상해죄와 형량이 똑같다고 그랬어요. 원래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폭행상죄밖에 없었죠. 상해는 없고 하고 이걸 부진정 결과적 가중범 고의 플러스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 플러스 고의로 봤다가 이제 최근에 상해죄를 신설하면서 얘는 진정으로 봐요. 그렇지만 아직도 판례는 얘랑 얘를 거의 같은 죄로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판례가 특이하게 상해죄의 고의는 어떻게 돼요? 원래는 고의는 인식과 의사의 결합체인데 상해죄의 고의만은 특별하게 판례가 이렇게 안 보고 상해의 원인은 폭행에 대한 인식 이것만 있으면 되지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재까지는 필요치 않다. 특이하게 보는 게 이거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원래 폭행상죄는 상해죄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하고 원래 상해 그 다음에 상해죄 그 다음에 상해치사상죄 그 다음에 중상해 이런 죄들이 있었어요. 갖고 여기 폭행상죄의 경우에는 요거에 예, 이게 257, 58, 258 이게 259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폭행치사상죄예요. 사람을 때려서 죽거나 다치게 한 죄는 얘네들의 예에 따라 처벌해요. 갖고 폭행해서 다치게 하면 요죄로, 폭행해서 이제 하는 과정에서 가혹행위를 하면 요죄로, 그 다음에 폭행해서 죽게 하면 요죄의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얘네들은 형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요. 그래서 얘랑 크게 이거를 이렇게 처벌해도 물론 과실범을 고의범과 똑같이 처벌하는 문제는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과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번에 갖고 원래 폭행사상죄는 257에서 259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여기에 258조 2란 죄가 신설됐죠. 폭처법상의 특수상해죄. 요게 이번에 새로 신설됐어요. 2016년 1월 6일 날 신설됐잖아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원래 특가 폭처법 3조를 삭제하면서 이걸 신설했잖아요. 근데 얘도 258조에 들어있는 죄니까 자 얘는 257조에서 259조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금 조문에 따르면 얘도 여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즉 요구하다가 특수 폭행을 하다가 다치게 하면 요죄로 처벌할 수 있는 것처럼 조문이 된 거예요. 근데 판례 비록 조문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도 요거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판례예요. 왜냐면 원래
이 법을 만들 때는 얘는 생각이 없었잖아요. 얘는 형법이 없었고 폭처법에만 있는 센 죄였잖아요. 그래서 좀 가벼운 요거와 맞춰서 요거를 처벌하도록 했던 건데, 이번에 이거 위헌 판결 받으면서 형법에 시설되는 바람에 새로 들어와서 조문상으로는 얘도 이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돼서 얘를 처벌할 때는 예고의 예에 따라 처벌한 것처럼 돼 있지만 얘는 적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예요. 그래서 자, 판례 보시면 2016년 1월 6일 형법 개정으로 특수상해죄가 형법 258조 2로 신설됨에 따라 문헌상으로 형법 262조의 특수상해죄 상해인 형법 258조 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생기게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특수폭행상죄의 경우에는 원래 폭행치상은 상해죄로, 특수폭행상죄는 특수상해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생겼어요, 전문 구조상으로. 그렇지만 형벌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와 폭처법의 개정 경과 및 형법 요 조문을 만든 경위와 내용, 목적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수폭행상의 경우에는 형법 258조 2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종 같이 형법 257조 1항의 예에 따라 처벌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요. 즉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얘는 빼야 된다, 요거까지만이다. 그래서 따라서 특수폭행상죄도 어떻게 처벌하다? 그냥 상해죄 예에 따라 처벌해야지 특수상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의 판례입니다. 이렇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이 복잡한데. 그 다음 판례는 참고만 하세요. 상해 제목만 볼게요. 상해죄의 동시범 특례가 헌법에 위반되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학자들은 비판 많이 하잖아요. 동시범 특례는 결과 책임의 잔재다. 왜냐하면 상해일 때는 무조건 뒤집어 씌우는 거니까 책임적 위반되는 비판이 많아서 이번에 헌법재판소가 심판했는데 아직은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어요. 참고 마시고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9번에 1번 판례, 이건 뭐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반성적 고려 판례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건 다 아시니까 구특가법에 통화이조죄 또는 이제 상습절도죄, 상습작물죄, 구폭처법에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송괴, 특수주거침입죄가 위헌 판결을 받았죠. 형법에 똑같은 좀, 형법과 100% 똑같으면서 형량만 세게 해놓은 거에 대해서 위헌 판결을 받았어요. 갖고 전부 위헌 판결 받아 삭제됐죠. 근데 원래 어떤 법률이 위헌 판결을 받으면 삭제하고 다른 점을 대체해야 되는데 이번엔 특이한 게 대체를 안 하고 그냥 없애버려 끝냈어요. 형법에 있는 죄로 대체한다. 근데 학자들은 요거를 반성적 고려 보죠. 그냥 충분히 기본법인 형법으로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데도 무조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가중한 게 너무 셌다는 반성적 고려라고 봐요. 근데 문제는 구폭처법에는 없었어서 위헌 판결 안 받았지만 같이 도매금으로 삭제된 죄가 3개 있었어요. 금방 말씀드렸던 특수상해, 특수강요, 특수공갈죄가 새로 신설됐어요. 아니 요거는 형법에 없었으니까 위헌 판결 안 받았는데 요것도 삭제했죠. 그 대신 형법에다가 똑같은 조문을 신설했어요. 다만 형량은 훨씬 가볍게, 얘는 3년 이상 30년 이하, 근데 요거는 1년 이상 10년 이하로 똑같은 조문을 만들면 형량은 가볍게 놓은 거 판례가 반성적 고려로 봐요. 그러니까 어떤 애가 행위시법은 행위시에는 요게 적용되고 있었는데 재판받을 때는 이게 삭제되고 요게 신설돼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이때 유리한 시민법을 소급해야 된다. 이걸 뭐 다 아시니까 1번은 이미 작년에 나왔었고 넘어가십니다. 2번도 똑같은 취지의 판례니까 넘어가시고 3번은 근데 이때 2016년 1월 6일 날 개정된 것 중에 하나가 강요죄 조문인데요. 강요죄가 원래는 5년 이하의 징역이었어요. 근데 2016년 1월 6일 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이 개정됐어요. 가벼워졌어요? 무거워졌어요? 가벼워졌죠. 어차피 5년은 그대로. 다만 이제는 운 좋으면 벌금으로도 가능하게 됐어요. 판례가 이거는 반성적 고려보죠. 강요 형태와 동기가 다양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징역으로 처벌한 게 너무 셌다는 반성적 고려로 가벼운 벌금을 선택형으로 추가한 거예요. 반성적 고려죠. 참고 좀 놀아보시고. 그 다음 판례는 이제 장소역 정범위와 관련해서 꽤 괜찮은 판례가 나왔죠. 여러분 요거는 이미 횡령죄에서는 이미 시험에 나왔어요. 다른 시험에서 적용 범위는 안 나왔지만 횡령죄에서는 한번 나왔는데 장소역 정범위는 조금 더 열심히 보고 가세요. 지금 장소역 정범위가 2014년도인가에 나오고 지금까지 아직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 번은 나올 타임이 됐는데 지금 한 4년째 안 나오고 있었으니까
올해 정도면 한 번은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됐으니까 장소적 정보는 조금 더 신경 써서 좀 보시되, 자, 이런 거죠. 우리나라에 법인이 있어요. 내국법인, 우리나라 법인이 있어요. 이건 얘예요.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있어요. 근데 얘가 미국에서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에다가 특수 목적 법인을 설치했어요. 미국에다가. 그리고 여기다가 예를 들면 100만 달러를 예치해놨어요. 요거를 이 사업을 위해서 쓰려고. 근데 판례에 따르면 얘가 이 회사를 만들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회사에 예치돼 있더라도 이 100만 달러는 누구 거다? 이 예치한 우리나라의 내국법인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내국법인의 대표이사가 미국인이었어요. 얘가 미국에 간 거예요. 갖고 이 특수목적법인에 이 외치되던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소비했던 사건이에요. 판례에 따르면 이 돈은 누구 거다? 내국법인 거예요. 그리고 얘는 이 법인의 대표이사로 이 법인의 모든 재산적 처분을 가를 포괄적 권한을 가진 자니까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꺼내 썼다면 횡령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미국에서 했으니까 속지주의 안 돼요. 미국 사람이니까 속인주의 안 돼요. 5조도 안 되죠. 그래서 6조. 피해자가 우리나라 법인이잖아요. 내국법인이니까 6조로 처벌할 수 있어요. 단 하나 요건이 갖춰져야 되죠. 6조 단서. 미국이 횡령을 처벌하지 않으면 우리도 처벌 못해요. 만약에 이런 단서 조항이 없다면, 미국이 횡령을 처벌한다면 6조에 따라 우리 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죠. 그래서 내국법인의 대표자인 외국인이 그 내국법인이 외국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에 위탁해둔 자금을 정해진 목적과 용도 이외에 임의로 사용한 데 따른 횡령죄 피해자는 당해금전을 위탁한 내국법인이에요. 또 행위가 외국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도 행위지의 법률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소추 형집행을 면제할 경우가 아니라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우리헌법이 적용되어 6조에 따라 우리 법원의 재판권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1번, 요거는 벌써 올해에도 2군데인가 3군데 이미 시험에 나왔죠. 예. 11번 판례는, 자, 원래 외국에서 받은 형에 대해서 원래 임의적 감면 대상으로 돼 있었죠. 외국의 판결은 우리나라에 기판력이 없으니까 일사부재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으니까 또 처벌할 수 있대 임의적 감면으로 돼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헌재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죠. 일사부재의 원칙은 위반되는 거 아니다. 기판력 미치지 않으니까. 다만 너무 심하다. 임의적, 요게 너무 문제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고려되지 않고 무조건 100% 또 처벌되는 거 너무 과하다 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서 이에 따라 얼마 전에 이게 필요적 산입으로 개정됐어요. 이제 반드시 산입하도록 바뀌었죠. 이제 근데 A가 외국에서 미결 구금 상태로 재판을 받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와 달리 외국 같은 경우, 후진국 같은 경우는 미결 구금을 몇 년씩 하는 나라도 많아요. 하고 얘가 외국에서 한 3년인가 미결 구금 상태에서 재판이 질질 끌면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여기서는 무죄 판결 받고 석방됐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다시 이 사람을 또 기소를 한 거예요. 할 수 있죠. 외국의 판결 기판력이 없으니까. 근데 이때 유죄 판결하면서 요 3년을 산입해줘야 되느냐? 결론 안 된다죠. 왜? 외국에서 받은 형이라고 돼 있어요. 형. 근데 여러분 미결 구금은 형의 집행이 아니잖아요. 이건 행정처분이지. 외국에 받은 형이 아니기 때문에 요거를 산입해서는 안 된다죠. 예? 그래서 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형사사건에 외국법원에 기소됐다가 무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설령 그가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상당 기간 미결 구금돼 있었다 할지라도 이를 유죄 판결에 의하여 형이 실제로 집행된 경우로 볼 수 없어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 볼 수 없고, 결론, 이 미결 구금 기간은 7조에 따른 산입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판례죠. 이거는 올해 벌써 2군데가 3군데 정도 시험에 나온 거니까 의미 있게 봐두시고요. 12번 참고 정도로 하시면 자, 위에서 세 번째 보시면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법인에게 어떤 선임 감독상의 과실이 있다 볼 수 없어요. 따라서 특별한 근거 규정이 없는 한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에 자연인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뒤늦게 만들어진 양벌 규정으로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판례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죠. 이렇게 넘어가시고, 그 다음에 13번 판례는 뭐 자기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지금 많이 아시는 거니까 뭐 설명은 따로 안 하고, 그 원래 자기와 부자가 경합할 때는 판례는 무조건 자기가 우선한다고 봐요. 갖고
자기 범인 허위공문 작성죄, 뭐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죄, 위기한 공직방해 성립하면 부작위 범인 직무는 흡수돼요. 단 딱 하나가 예외가 파출소 부상 판례, 그것만은 직무이겠지. 또 불화병원 사건처럼 퇴원을 허가한 측면은 자기적 측면, 되돌려 치료하지 않은 측면은 부작위적 측면. 이때는 역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가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화를 끊지 않고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근데도 판례가 작위에 의한 통신밀보법 위반죄를 인정한 사안이죠. 참고 좀 보시고. 그 다음 판례는 이미 작년에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판례네요. 자,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췄는지에 대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판단에는 상당한 재량이 있을 여지가 있지만 체포 당시의 상황으로 봐도 요건 충족 여부에 관해서 검사나 사법경찰관 등의 판단이 경험치에 비춰서 현저히 함성을 잃었을 때는 그 체포는 위법한 거예요. 근데 죽어놓은 거, 피고인이 인신구소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사법경찰관으로서 체포 당시의 상황을 고려하여 경험치에 비춰서 현저히 합리성을 잃지 않은 채 판단해보면 체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자기의 재량을 너무 벗어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와 같은 결과를 용인한 채 사람을 체포했다면 이것도 직권남용 체포죄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가 성립한다는 게 판례죠. 이건 이미 여러분 시험에 작년에 나왔던 거고. 15번 이것도 올해 딴 시험에 나온 판례네요. 자, 포주가 손님한테 윤락행위를 이제 알선해가지고 알선하면 처벌하는 규정이에요. 근데 다만 그때 그 알선 대상이 되는 그 여자애가 미성년자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을 포주가 알선해가지고 윤락행위 시키면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때 얘가 윤락행위 대상이 되는 이 여자애가 청소년지단 인식은 누구한테만 있으면 된다? 얘한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를 처벌하는 거예요. 얘를 처벌하는 게 아니라 즉 포주가 청소년을 알선해서 윤락행위 시키는 거, 손님한테 매개해서 시키는 거, 이걸 처벌하는 거니까 고의는 누구한테만? 얘한테만 있으면 되지 손님 몰라도 돼요. 그러니까 손님은 얘가 청소년인지 모르고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렇더라도 얘가 알았다면 이거 처벌할 수 있다요. 그래서 자,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 한마디로 말하면 포주, 애들을 윤락행위 시키는 포주가 알선 대상의 아동 청소년을 인식하면서 알선행위 났다면 알선행위로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는 사람, 손님이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을 인식가지고 하고 있었는지는 알선행위를 한 사람의 책임에 영향을 미칠 이유가 없어요. 따라서 죽어놓은 거, 알선행위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아동 청소년을 알선 대상으로 삼아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다는 걸 인식해야 되지만, 이에 더하여 알선행위로 아동 청소년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손님이 행위의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을 인식해야 된다 볼 수는 없어요. 얘만 인식하면 되지 얘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것도 올해 이미 딴 시험에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16번 판례는 쌍용차 사건 판례인데, 정당방위와 관련된 판례로 여러분들 그 전에 공무원이, 그러니까 공무집행하는 공무원을 때려 상처 입히면 항상 말씀드렸지만 무슨 죄요? 맨손으로 경찰을 때려 다치게 하면 공집방 따로, 상해죄 따로, 이들 간의 관계는 상상적 경험이 되는 거예요. 공무집행 방해 치상하는 죄 없다고 그랬어요. 올해도 2군데나 시험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거는 전제가 공무집행이 적법했을 텐데, 공무집행이 위법하면 공집방은 구속요건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반면에 이제 상해죄는 정당방위로 위협성이 조각돼서 무죄가 되죠. 요와 관련된 판례가 이번에 또 나온 게 요거죠. 전경들이 쌍용차 그 조합원들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체포 이유를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다가 30-40분이 지난 뒤에서야 그 변호사인 피고인들의 항의를 받고 나서야 비로소 체포 이유를 고지한 행위는 형사소송법이 현행범 체포의 적법 절차를 준수한 게 아니에요. 다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이와 같이 위협한 공무집행에 항의하면서 그 전경들을 방패로 손으로 잡아당기거나 전경들을 발로 차고 몸으로 밀었다 하더라도 이거는 공집방 안 돼요.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유사 판례로
자, 경찰관들이 체포영장을 소지하고 메스암페타민 투약 혐의로 피고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는 태도를 보이거나 먼저 폭력을 행사하여 대항한 바 없는 등 경찰관들의 체포를 위한 실력 행사에 나아가기 전에 체포영장을 제시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할 여유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부터 미란다 원칙을 체포 후에나 고지할 생각으로 먼저 체포행위에 나선 행위는 역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 없어요. 따라 피고인들이 거세게 제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상해를 가했더라도 공직방해나 상해죄 안 된다요. 역시 똑같죠. 공직방은 구속요건 조각돼서 무죄, 상해는 정당방위로 위법성이 조각돼서 무죄예요. 그 다음에 2번 판례도 이번에 또 나와서 넣었는데 솔직히 이걸 시험 내기는 좀 그럴 것 같은데 한번 여러분 이건 읽어보십시오. 설명드리기 너무 그냥 복잡해서. 근데 읽어보면 뭐 되니까 그냥 참고 정도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17번은 이미 몇 군데 시험에 나왔던 긴급피난 요건을 잘 설치한 판례죠. 자기 집에 침범한 옆집 개를 충분히 위협해 내줄 수 있었는데도 전기톱으로 잘라버린 거 긴급피난 안 된다는 판례인데 뭐 결론은 아시는 거고, 다만 정당방위 4가지 요건 밑에서 4번째 줄에 보시면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가 되려면 피난 행위는 민해에 처한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어야 돼요. 보충성이죠. 피해자에게 가장 경미한 손해를 주는 방법, 상대적 최소 침해. 그 다음에 피난 행위에 보존되는 이익은 이로 인하여 침해되는 이익보다 우월해야 돼요. 우월적 이익 원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피난 행위는 그 자체가 사회주의나 법질서 정신에 비춰서 적합한 선, 사회적 적합성 4가지, 보충성, 균형성, 상대적 최소 피해, 그 다음에 사회적 적합성, 그 긴급피난 4가지 요건을 잘 설치한 판례니까 참고 정도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시험에 나왔지만 18번 참고 정도로 보시면 돼요. 정당행위와 관련된 판례인데, 여러분 그 전에 여러분 땅에 여러분이 땅이나 논을 놀리고 있어요. 그러다가 오랜만에 한번 농사 지어볼까 하고 갔더니 누가 거기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어떻게 하죠? 법에 정해진 소송 절차로 해결해야 돼요. 아무리 권리자라도 법에 정해진 절차하고 권리시라면 범죄가 성립하는 겁니다. 다만 우리 법은 이제 국가권력이 만들어진 이후부터는 자력구제, 개인이 자기 힘으로 권리구제하는 건 모두 금지예요. 모든 걸 뭘 통해라? 법을 통해라, 국가를 통해라 해요. 단 예외적으로 이걸 허용하는 경우가 딱 하나 있는데 침탈 즉시예요. 침탈 즉시. 금방 말한 것처럼 내가 내 땅을 놀리고 있다가 오랜만에 한번 가봤더니 이미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침탈이 된 후의 일이니까 이때는 법에 정해진 절차로 해결해야 돼요. 다만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옆집 놈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눈으로 지금 침탈을 시작하는 걸 본 거예요. 요때는 내 힘으로 권리구제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을 뚜드려펴서 내쫓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할 수 있는 시기와 관련된 판례인데요. 판례 보시면 민법 209조는 점유물이 침탈됐을 때 부동산인 경우 점유자는 침탈 후 즉시예요. 즉시. 가해자를 배제해서 이를 탈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땅에 와서 농사를 지으려고 하면 두드러 패고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세 번째 여기서 말한 직시란 객관으로 가능한 신속하게 사회통념상 가해자를 배제하여 점유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속히 이런 뜻이에요. 따라서 죽어놓은 거, 집행관이 집행채권자 갑조합 소유 아파트의 유치권을 주장하는 피고인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집행을 실시하자 피고인이 이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훼손하여 강제로 개방하고 아파트에 들어갔다고 해서 재물손괴죄와 건조물 침입죄로 기소된 사건이에요. 근데 피고인이 아파트에 들어갈 때 이미 갑조합이 집행관으로부터 아파트를 인도받은 후에 출입문에 잠금장치를 교체하는 등으로 이미 그 점유가 확립된 상태였어요. 따라서 점유권의 침해의 현장성이나 추적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워요. 따라서 이거 이 점유를 실력으로 탈환한 거 이거 자력구제 안 되기 때문에 이거 정당히 안 된다. 그렇게 보면 판례입니다. 참고 정도로. 그 다음에 19번은 여러분 다 아시는 치과 의사가 보톡스 시술법을 통하여 환자의 눈과 미간주름 치료한 경우 특히 이것이 미용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이거 정당히 된다는 특이한 판례였죠. 치과 의료 영역을 넓힌 판례라고 그랬어요. 넘어가시고 20번은 드디어 올해 다른 시험에 냈죠.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에요. 그 초등학교 교사가 자기를 좋아하는 자기 반 여자애 12살짜리 여자애와 서로 사랑해서 성관계를 맺고 그 맺은 동영상을 촬영했던 사건이에요. 그래가지고 기소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여러분 참고로 12살짜리 동의가 있어도 당연히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로 처벌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형법을 몰라가지고 나와 여가 사랑한다. 게다가
얘가 좀만 있으면 8년만 있으면 성인이 되면 같이 결혼도 할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성관계를 맺고 또 처음으로 성관계를 맺는 거니까 나중에 결혼할 거니까 우리 첫 뭐 이런 거를 기록하자 이런 측면에서 사진 동영상을 찍고 한 거니까 요거는 뭐 누구한테 배포하거나 이럴 생각이 아니라 이런 걸 남기려고 한 거라니까 요거는 죄가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판례가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해서 단순한 법률에 부진해서 처벌한 사안이죠. 하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한 6번째 보시면 단순한 법률의 부진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범죄가 되는 경우지만 자기의 특수한 경우에는 법령에 허용되는 경우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고 이렇게 그릇 인식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13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을 하여금 성적인 호기심을 갖도록 하고 이를 이용해 성적 행위한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고 오인한데 정당한 이유가 없다 해서 올해 딴 시험에 정당한 이유 판례로 시험 문제를 나왔으니까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21번은 뭐 다 아시는 인격장애, 성격적 결함, 이거는 심신장애 사유가 아니라는 거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2번 자수범 판례, 간접적 판례가 하나 나왔어요. 자, 이거는 이런 사건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강론에서 시험 나왔던 것 중에 강제추행죄와 관련된 판례 중에 아파트의 엘리베이터에서 칼로 피해자를 꼼짝 못하게 위협을 한 다음에 억지로 자기의 자유행위하는 모습을 보게 한 거, 이것도 피해자의 성적 자유결정권을 침해하는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뭐냐면 얘가 여자를 칼로 위협을 하고 자기가 보는 앞에서 그 여자가 자유행위를 하게 했던 사건이에요. 근데 판례 보시면 강제추행죄는 사람의 성적 자유 내지 성적 자유결정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죄로서 정범 자기가 직접 범죄를 실행하여 성립하는 자수범이라 볼 수 없어요. 따라서 처벌되지 않는 타인을 도구로 삼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는 간접정범 형태로도 범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어요. 따라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 이것도 강제추행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다는 판례예요. 그러니까 얘가 칼로 위협을 하면서 내가 보는 앞에서 자유행위를 하라고 시킨 거예요. 하고 이 여자가 어쩔 수 없이 자유행위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 여자의 성적 자유결정권 침해되니까 강제추행죄. 근데 이걸 한 사람은 피해자 자신이니까 죄가 안 돼요. 이때 얘가 처벌되지 않는 피해자 자신을 이용한 간접정범 형식의 강제추행죄가 된다는 판례 받으시고, 그다음에 23번은 딴 시험에 이미 한번 나온 판례인데, 여러분 갑이 A한테 보이스 피싱 사기를 쳤어요. 우체국입니다. 이렇게 사기를 쳤어요. 갖고 B의 통장에다가 돈 1,000만 원을 입금하게 한 거예요. 하고 얘가 속아서 얘 통장에 돈 입금했어요. 1,000만 원을 입금을 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얘가 B한테 전화한 거예요. 지금 B는 아무것도 몰라요. B한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당신 통장이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에게 이용당하고 있다라고 전화를 한 거예요. 사실이죠. 지금 지가 얘 통장 이용하고 있는 거죠. 하고 빨리 통장 열어봐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통장을 열어보니까 못 보던 1,000만 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내 통장에 1,000만 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얘가 봐라, 지금 보이스피싱 사기꾼들이 당신 통장을 경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까 빨리 그 돈 찾아가지고 우리 금감원으로 가지고 오라 한 거예요. 하고 얘가 속아가지고 이 돈을 찾아가지고 금감원으로 간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금감원 앞에 서 있다가 그 직원인 걸 행사하면서 얘한테 이 돈을 받았던 사안이에요. 자, 이 경우 예에 대한 사기는 되죠? 예에 대한 사기가 되나요? 안 되죠. 여러분 참고로 얘 피해 본 거 있나요? 없어요. 단지 얘한테 3만 원 사기친 거를 얘를 처벌되지 않는 얘를 이용해서 전달받은 거예요. 불과한 거예요. 따라서 얘는 피해자가 될 수 없죠. 따라서 얘에 대한 사기죄는 불가하고, 그리고 얘를 속여서 이 통장에 있는 1,000만 원을 얘가 인출해서 갖다 주게 했다 하더라도 얘에 대한 사기죄는 안 돼요. 단 이런 경우는 될 수 있죠. 얘 통장에 자기 돈 150만 원이 같이 있었어요. 원래는 얘가 150만 원 있었는데 얘가 이 통장에 1,000만 원 넣어가지고 1,150이 있게 된 거예요. 그때 얘가 그 돈 전부를 인출해 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1,150만 원을 인출해다 줬어요. 그럼 그때는 얘에 대한 사기도 될 수 있죠. 이때 얘에 대한 사기 액수는 얼마죠? 150만 원만이죠. 이 1,000만 원 요에 대한 사기죄가 대상이니까 그런 취지의 판례예요. 그래서 자, 간접정범을 통한 범행에 있어서 피이용자는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서의 지위를 가질 뿐, 피해자는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타인을 기망하여 그를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만 이용했다면 편취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하나여 피해자는 사기죄, 즉 A에 대한 사기죄, 이것만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타인, 이 B에 대해서는
따로 사기죄가 성립한다 볼 수 없다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4번. 판례는, 자, 여러분, 권리행사 방해죄는 진정신분범이에요. 누구만? 소유자만 주체가 되는 진정신분범이에요. 따라서 여러분, 비신분자는 어떻게 돼요? 비신분자는 신분자와 함께라면 33조 본문에 따라 진정신분범인 본문에 따라 진정신분범의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비신분자 혼자만은 정범이 될 수 없어요. 진정신분범의 경우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권리행사 방해죄는 소유자만 주체되는 진정신분범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전제로 놓고 판례 보시면, 자, 물건의 소유자 아닌 사람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비신분자는 33조 본문에 따라 소유자, 즉 신분범과만 권리행사 방해죄의 범행에 가담했을 때 한해서 그의 공범, 그 33조 본문에 따라 공동전범, 교사, 방조, 요것만 될 수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에게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요. 그러면 신분자가 죄가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혼자서 정범이 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맞죠? 얘가 정범이 돼야만 여기에 공범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얘가 정범이 죄가 안 되는 거예요. 혼자만 정범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공범이 될 수 없죠.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25번은 뭐 워낙 중요한 판례로 이미 여러분 시험에도 이미 나왔던 판례인데, 여러분 그 전에 A가 B에게 자기 무고를 교사했어요. 나 좀 허위고사해라. 하고 얘가 얘를 허위고사했어요. 그럼 얘는 타인을 허위고사했으니까 무고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고 위협하고 책임도 인정돼서 유죄가 돼요. 그러면 공범 종속선설에 따라 얘도 여기에 종속해서 교사가 되죠. 그러나 A 스스로가 자기 무고를 해요. 그럼 이거는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를 한 거니까 구속요건성이 없어서 죄가 안 돼요. 다만 다른 사람과 같이 했어요. 그렇다면 자기 자신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가담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얘와 무고의 공범이 될 수 없죠. 이 사건은 포인트가 얘가 정범, 이 사건은 포인트가 자기 자신이 정범이에요. 그래서 자, 죽어는 거 보시면 범죄의 실행에 가담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가 공동의사에 따라 다른 공범자를 이용하여 실행하는 행위가 자기 자신에게는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조범의 죄를 진다고 볼 수 없어요. 따라서 밑에서 세 번째 줄 가운데 보시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3자와 공모하고 이에 따라 무고행위에 가담했다 할지라도 이는 자기 자신에게는 무고죄의 구속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범죄가 될 수 없는 행위를 실행하고자 한 것에 지나지 않아서 무고의 공동점을 처벌할 수 없죠. 이렇게. 그 다음에 26번 첫 번째 판례는 올해 시험 나왔던 거고요. 근데 아주 중요한 비교 판례 전미세 판결이 나왔죠. 이렇게 이번에 두 개로 나눠서 보시죠. 자, 그 전에 A가 B한테 야, 네 거 통장 좀 빌려달라 한 거요. 보이스피싱 사기치기 위해서 통장 대여를 요청했어요. 그랬더니 B는 A가 보이스피싱 사기에 자기 통장을 이용할 걸 알면서도 자기 명의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그럼 얘는 사기의 방조가 돼요. 근데 얘가 A한테 갑한테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거예요. 우체국입니다. 하고 속아서 얘가 얘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얘가 이 통장에 돈을 꺼내 썼어요. 또는 얘가 이 통장에 돈을 꺼내 썼어요. 이것이 갑에 대해서 횡령이 될 수 있냐? 안 된다죠. 안 된다. 왜? 얘와 얘가 믿고 맡기는 신인관계는 위탁이 없어요. 단지 사기죄를 저지른 자 또는 사기의 방조를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한 이익을 그냥 취득한 것에 불과한 거예요. 결론, 얘에 대해서 횡령죄 안 된다. 올해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이 판례 1번 판례, 여기 올해 여러분 시험 문제였어요. 그 앞에 있는 판례, 일단 요건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요.
근데 이미 올해 시험 문제에 이게 나왔었죠. 또 여러분 이거랑 비슷한 판례가 뭐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넣어둘게. 사기친 돈을 안 돌려준다고 횡령이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어요. 사기꾼이 그 돈을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 또 대표적인 판례가 뭐 있었어요. 종중 회장인 갑이 종중에 공탁된 돈을 서류를 위조해가지고 공탁관을 기망해서 편취했어요. 그럼 사기죄. 근데 뒤늦게 알게 된 종중으로부터 그 돈의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거절했다. 판례에 따르면 횡령죄 안 되죠. 그러니까 사기꾼을 쓴 거지. 얘와 종중, 그 사기꾼인 얘와 종중이 믿고 맡기는 신인강 위탁이 없으니까 횡령이 안 된다. 다 같은 취지의 판례였어요. 근데 이번에 판례가 전업이체 판결이 나온 게 이거예요. 얘가 사기 방조가 안 되는 경우에요. 무슨 말이냐면 A가 B한테 야, 네 이름으로 된 통장 하나만 만들어주라 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아니 뭐 우리 회사에 무슨 일 하는데 필요하니까 좀 만들어줘. 그러니까 얘가 알았어 하면서 사기에 이용될 거 모르고 통장을 만들어줬어요. 이제 그럼 얘는 사기 방조가 안 돼요. 근데 얘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친 거예요. 얘한테. 갖고 얘가 얘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근데 얘가 어느 날 통장을 열어보니까 못 보던 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웬 떡이냐고 꺼내 썼어요. 이때 얘는 뭐야? 횡령죄가 된다는 게 판례예요. 이거는 이거잖아요. 우연하게 자기 통장에 들어온 돈을 소비한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횡령죄도 아주 중요한 거지만 송금 절차 착오로 잘못 입금된 돈을 영득한 경우 학설은 믿고 맡기는 신인관계 위탁이 없으니까 전위탁을 횡령을 보지만 판례 이런 경우도 신의칙상 위탁관계. 얘는 이걸 잘 보관하고 있다가 피해자가 돌려달라 하면 돌려줄 의무가 있어요. 이걸 임무를 위배해 써버리면 횡령이 된다는 게 판례잖아요. 또 특히 여러분 그 판례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시험에 워낙 많이 나왔던 B가 통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통장을 하나 갖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A가 B를 기망한 거예요. A가 갑을 기망한 거예요. 갖고 얘가 속아서 얘 통장에 돈을 집어넣었어요. 그것도 얘가 이 통장에 돈을 꺼내 썼어요. 판례에 따르면 은행을 피해야 저런 사기죄 안 된다. 왜?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소유자는 누구다? 통장 명의자. 또 얘가 속아서든 뭐든 얘 통장에 돈을 집어넣는 순간 얘는 이 통장 명의자로서 은행에 예금 반환 채권을 가진 자예요. 따라서 자기 통장에 돈을 자기가 찾은 것에 불과해요. 또 은행으로서도 통장 명의자에게 돈을 주면 책임을 면하는 거예요. 따라서 은행을 피해자는 사기죄 안 되죠. 단 뭐는 될 수 있다? 이에 대한 횡령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이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이 된 거잖아요. 따라서 두 개로 나눠가지고 정리해보면 얘가 사기의 방조가 되는 경우예요. 사기가 방조가 되는 경우. 이때는 사기의 방조만 될 뿐 이 돈을 꺼내 쓰더라도 횡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사기의 방조가 안 되는 경우예요. 통장을 빌려줄 때 보이스피싱 사기에 사용되는 걸 모르고 빌려주는 애요. 그렇다면 이때는 횡령죄가 될 수 있다요. 아주 중요한 전업이체 판결이죠, 이게. 그래서 자 보시면 먼저 첫 번째 판례 보시죠. 보이스피싱 범인이 피해자를 기망해서 피해자의 돈을 사기 이용 계좌로 이체받았다면 이로써 편취행위는 기소가 됐어요. 그리고 범인이 피해자의 돈을 보유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서 피해자와 사이에 어떤 위탁 신인관계가 존재한다 볼 수 없는 이상 피해자의 돈을 보관한 자의 지위에 있다 볼 수 없어요. 그 후에 그 범인이 사기 이용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이미 성립한 사기범의 실행에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 보기 어려우므로 이런 인출 행위는 사기의 피해자에 대해서 따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법리는 사기범행에 이용될 걸 알면서도 자기의 명의 계좌를 양도함으로써 사기 범행을 방조한 방조범이 이 사기 1호 이용 계좌로 송금된 피해자의 돈을 이미 인출한 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이게 올해 시험 문제였고요. 비교 판례 보시면 자, 계좌 명의인이 개설한 예금 계좌가 전기통신 금융 사기 범행에 이용돼서 그 계좌의 피해자가 사기 피해 기금을 송금 이체한 경우 이 계좌 명의인은 여기서 말하면 B는 피해자 사이에 아무런 법률 관계없이 송금 이체된 사기 피해금 상당의 돈을 피해자에게 반환해야 돼요. 피해자를 위하여 피해금을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봐야 돼요. 만약 이때 이 계좌 명의인이 그 돈을 영득의사로 인출했다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죄가 된다요. 다만 이때 계좌 명의인이 사기죄 공범이었어요. 방조범이었어요. 그렇다면 이거는 자기가 가담한 범행의 결과 피해금을 보관한 것일 뿐이어서 피해자와 사이에 위탁관계가 없고 또 그가 송금 이체된 돈을 인출했다 하더라도 이는 자기가 저지른 사기범행의 실행에 지나지 않아서 새로운 법익을 침해한다 볼 수 없으므로 요거는 사기죄 이외에 따로 횡령을 구성하지 않아요. 즉 얘가 공범일 때는 사기 방조만 횡령은 안 되고 그러니까 공범이 안 될 때 요때는 횡령이 된다요. 그 밑에는 넘어가시죠. 참고하세요. 그 밑에는 이 전업이체 판결의 일부 의견이 얘에 대한 횡령죄다.
라고 주장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다수 의견이 얘를 속여가지고 이 통장에 돈을 입금하게 했지만 아직 자기가 이 통장에 들어있는 돈의 소유권을 취득한 게 아니니까 얘에 대한 횡령이 아니라 얘에 대한 횡령죄라는 설명이 써 있어요. 근데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시간이 좀 됐네요. 자, 일단 그리고 여러분들 그 앞에 아까 2페이지에 6번 판례 이거 그냥 심심하실 때 읽어보세요. 2페이지에 6번 판례는 이거요. 아까 이 그림에서 얘가 이 통장에 있는 돈을 딴 계좌로 이체시키거나 또는 얘가 이 통장에 돈을 꺼내거나 이것이 새로운 전기금융통신 사기가 되지는 않는다. 단지 사기 범위로 이득한 돈을 그냥 영득한 행위에 불과할 뿐 따로 새로운 범죄가 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써 있어요. 그래서 참고로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 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27번 보시죠. 이렇게.